네, 반갑습니다. 바쁜 한국인들을 위해 주식을 요약해드리는 주식 요약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이제 급하게 이슈가 나와가지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연휴가 껴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한 불장을 즐기시던 여러분들이 주말과 연휴를 불편하게 보내실 것 같아서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슈는 팩트만 제대로 파악하면 됩니다. 단순히 이슈에만 팩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슈가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까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란 치면은 뭔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뉴스를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또 제대로 계획이 없다 보면 대응을 못 하시고 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슈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대응에 필요한 할 수 있는 관심 종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 따라 어떤 선택을 할지 선택지 이 세 가지를 이번 영상에서 다룰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주말에 악재가 나왔던 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이란과의 이제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이제 타코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트럼프 뭐 always taco 치킨스 뭐 아웃 뭐 이런 건데 트럼프는 항상 결국에 이제 엄포를 놓다가 마지막에는 후퇴한다 이런 뜻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어쨌든 이란과 협상을 이제 제대로 안 되면 10일에서 15일 내에 이란을 때리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이 될 거라고는 대부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폴리마켓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베팅을 하는 사이트인데 뭐 세상 이슈 모든 이슈에 대해서 베팅을 해요. 근데 여기가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베팅이 전쟁 안 한다에 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률이 한 20%, 30%딱 요 정도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과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려버리게 된 데는요, 이란이 결국에는 핵 협상에 미온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뭐 제안을 안 들어준다. 결국엔 이거거든요. 결국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열받는 건 뭐냐면요. 그, 어, 미국이란 핵 협상 진전 이렇게 하면 불과 어제 회담 종료하고 상당한 진전이 있고 다음 주에 오스트라빈에서 더 계속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오늘 이란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열받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아닌 게 리스크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놀랍기도 한데, 뭐, 원유 가격이나 이런 거 먼저 보시면,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딱 오늘, 미국의 이제 금요일 시장이 딱 끝나는 딱 그 시장까지는 이게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반응하지 않았죠. 뭐 WTI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대단하게 많이 뛴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 제일 많이 뛴 게 백금과 은인데 이 은이나 이런 건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좋잖아요. 근데 또 한국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요. 0.4% 정도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규 시장이 끝나고 이제 한국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심야 시간 어제 금요일 6시부터 오늘 토요일 6시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시가를 937.65포인트 기점으로 꼴랑 3.75% 75%만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심각하진 않았다. 보시면 그냥 보합이었다. 약보합 상태였다. 뭐 0.63%, 뭐 0.49%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번 악재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최근에 엔비디아 다들 실적 엄청 좋게 나온 건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싹 다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 다음날 장대음봉을 꽂아버렸잖아요. 저 이날 잠도 안 자고 미장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가 악재가 숨어 있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밀 수는 없는데 컨센서스를 상회해 버렸어요. 그냥 적당히 부합한 수준의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초긍정 실적 발표에도 왜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를 때릴까 했는데, 헤지 펀드가 엔비디아랑 아시아 전체 매도를 늘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와, 얘네들 진짜 계획이 다 있었구나. 예. 그래서 뭐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최신 뉴스들 대충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에 예방 타격을 했다. 예방 타격이라고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활용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이게 우크라이나가 아바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바타로 쓰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실제로 이란 내 중대 전투라고 이미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무게감 있게 이 사안을 지금 트럼프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제 뒷부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번에 뭔가 다른 그림을 하나 더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 체제, 군사시설 타격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체제란 말이 굉장히 좀 그거죠. 한마디로 이란은 종교정치 국가인데 이 체제를 흔든다는 건 이란이라는 나라를 없애겠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상 군수통권자랑 그 다음에 지배층을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말 정도로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데 여기 군사시설에선 결국에는 핵이에요, 핵. 예. 군사를 무력 군사 작전을 아예 못할 수 있게 이제 무력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거지만 결국엔 여기에 포인트는 핵입니다, 핵. 음. 그리고 이제 그 미국도 이란의 직접 포격에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테헤란에 이제 빠져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영상에 보시면 이게 이제 폭격 시작하고 나서 테헤란에 이렇게 울렸던 이 이제 굉음이랑 그다음에 폭격 이제 흔적입니다. 뭐 크게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딱 때릴 때만 때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금 광고가 지금 잠깐 걸리네요. 잠시만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봤을 때 폭발하고 나서 일대가 뭐 추가적으로 막 대단히 폭발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하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에서 이제 대피했다라는 거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결국 여기서 죽겠구나 싶으니까 도망갔겠죠. 여기 내용에서 보면 이게 미국과 이제 협의를 거치고서 지금 하메네이를 때린 거거든요. 결국에 테헤란을 때렸던 건 하메네이 자체를 때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의 체제 자체를 날려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하진 않았잖아요. 결국엔 이제 이란이 미국을 대상으로 협상에 이제 최종 결정은 하메네이가 하기 때문에 결정권자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무슨 뭐 사람들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예방적이란 건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때리기 전에 좌표를 찍어놨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폭격에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뭐 하메네이나 이제 이렇게 테헤란을 도망갔지만 더 심하면 폭격 이후에 이제 특전 부대들이나 이런 이제 뭐 공수 부대들이 어떤 식으로 뭐 이제 첩보 부대들이 이제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암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경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하메네이에 대한 대놓고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결과가 나온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란이 그 우라늄을 희석하겠다라고 제안을 먼저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란이 미국에 좀 협조적이고 싶은 거구나, 맞고 싶진 않구나, 이렇게 다들 봤던 거죠. 근데 트럼프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좀
그렇게 나쁜 반응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미국 정부 측에서 내용이 흘러나왔던 게 이미 이란이 우리 몰래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었고 핵 개발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핵 협상에 애초에 올라올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기만 전술을 펼친 것밖에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하면서 목표는 뭐 이란 체제랑 뭐 군사시설 타격 표적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핵시설인 거죠. 음. 이게 이제 왜 아까 제가 트럼프가 다른 큰 그림을 더 그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그 이란이 그 핵시설 포기를 오바마 정권 때부터 계속 이제 압박을 받으면서 경제 제재도 받고 반복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바마 정부 때 군사 충돌이 더 많았죠.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때는 중동 군사 충돌이 많았다 이겁니다. 근데 트럼프 때는 자이콥에서 완전히 핵협상 탈퇴를 해버렸죠. 탈퇴라기보다는 이제 백지화 시켜버렸죠. 트럼프가 이란 너네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때려쳐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이란이 이제 중동의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란 밑에 있는 군사 세력이라면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또 뭐 있지? 이라크의 그 친이란 민병대, 시리아 뭐 친이란 민병대 뭐 요렇게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이란이 지원하는 애들이 좀 많긴 하겠지만 트럼프는 진짜 재밌는 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든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로 왔던 그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면요.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어 친이란 민병대랑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를 때릴 때는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였어요. 네, 미국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면서 결국 국가전 딱 대놓고 봤을 때 큰 애들이잖아요. 이때 그리고 또 이제 혁명수비대, 예, 이란 혁명수비대 뭐 이쪽도 직접 건드렸죠. 이건 진짜 이란에 속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미국이 직접 건드리면서 이제 뭐 솔레이마니 암살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예멘 후티 반군이랑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이 독단으로 때리지 않았어요. 예, 되려 이란 지원을 받는 약간 이란의 그 하부 세력 같은 애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앞세워서 때렸거든요. 예, 뭐,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영국이랑 같이 때린 건 좀 있죠. 미국이. 근데 대부분 미국이 직접 개입보단 간접 개입이 더 컸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늘 그 이란을 직접 때리거나 국가를 직접 때리는 것들이 아니면 미국이 앞서지 않고 그 동맹국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인데 근데 이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태도가 결국 핵협상 탈퇴를 왜 했는가인데 이게 시기열로 보면 간단해요. 핵협상 탈퇴 1기 트럼프에서 2기 트럼프까지 있었던 과정엔 이란 지원받는 군사 세력 축소. 그리고 이제 2기 트럼프 이제 중반 말기에서는 이란 직접 공격 압박. 트럼프는 애초에 핵협상이 완전히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거 아니면 핵협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고 이란이란 진짜 체제를 날려버리겠다라는 각오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친이란 민병대랑 뭐 이렇게 민병대들이야 어떻게 먹고 산다 해도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쪽은 거의 죽어버렸죠. 이제 얘네들 기사에도 잘 안 나오죠. 왜냐면 진짜 그 지원을 못 받아요. 지원을 받으려 해도 이란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란이 계속 몰래 그 우라늄 개발하고 응축을 하고 했던 이유가 핵 개발을 했던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아바타 전화 하려 해도 아바타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본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려해서 계속 더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상황에서 이제 이란을 직접 공격한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시범 공격과 경고성 멘트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냐면 군사 행동을 시작한 건 맞는데 작정하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때려버린다면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으로 두 공격을 완전히 막을 재간은 없어요. 근데 뭐 이제 아까 CNBC 테헤란 수도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본격적으로 터뜨렸다기보다는 딱 민간 피해 최소화한 상태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크게 그러니까 반발이 크게 안 나올 정도로 비핵화 협상의 압박 마지막 카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란이 직접 부딪혀 버린다고 하면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인제 그 미사일로 포트리스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막 인제 그 방공 시스템 가동돼 가지고 막 막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인제 원거리 전투였어요. 원거리 전투. 이때는 원거리 전투.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조롱도 했죠. 약속 대련이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군사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미사일만 쏘는 약간 로켓 싸움 아니야? 약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그 이란 이제 통수권자가 협상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실제 특정군의 이제 그 군사 작전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 수장이 사망할 수도 있고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이제 어쨌든 국제법상 그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군사 작전이나 뭐 폭격이나 이런 것도 다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서 있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실제 군사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해버리면 그럼 말 그대로 이제 표적을 딱 잡아서 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실제로 뭐 군사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당장에는. 근데 또 뭐 비행기를 통해서 이제 전투기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미사일만 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상황까지 들어가진 않을 거라 보는데 이게 들어가 버리기 전에 만약에 진짜 그게 들어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움직임이 중요해져요. 왜냐면 그 미국이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을 진짜 검토한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중국이 글로벌 지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의 이제 동맹국들이 자꾸 늘어나는 분위기죠. 예, 미국에서 좀 멀어지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이제 세력 양분 정도의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란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모습에서 중국이 원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원조를 해주지 않네라고 한다면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름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뭐 금전적인 원조를 해왔었는데 이란을 전혀 못 돕는다는 그 이미지가 바뀌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희생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 얘네들은 사실 미국 앞에서 쪽도 못 쓰는 것 같아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행동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더 시간이 흐르는 상태겠지만 더 상황이 심각해졌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진짜 나쁜 상황이다. 단순히 그 중국이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서 대만을 침공한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트럼프는 이란을 직접 때렸잖아요. 지금 이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 아세요? 이렇게 불리한 게 왜 그러냐면 뭐 뒷부분에 쭉 설명하겠지만 유럽 국가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자기한테 불리한 걸 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한테 불리함에도 이걸 한다? 유럽 국가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실제로 관세 위법 판결 나오고 나서 그
유럽이랑 영국이 야 위법이니까 관세 돌려줘라는 식으로 가장 먼저 움직였거든요.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왜냐면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그 협력 체인을 갖고 있죠. 예. EU가 있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조금 미국에 모나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위법 관세 판결에 좀 땡깡식으로 트럼프를 한번 매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린란드 영토 분쟁으로도 그 미국이랑 군사 대립각을 세운 것도 있어가지고 미국이 과거에는 좀 희생을 해서 이게 다 같이 먹자 다자주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확실한 자국 우선주의로 이제 미국이 업혀가던 유럽 동맹국들까지 내치려는 모습을 보여서 땡깡을 피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무조건 반미 약간 이런 느낌이 되면서 친중 노선으로 갈아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유럽의 어느 국가가 중국이랑 뭐 협상을 한다, 중국이랑 물밑 협상하고 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란을 직접 때리면서 야 한마디로 너네들 중국 친중 과연 그게 우리 미국 앞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라고 암시한 거죠. 음. 근데 제가 이게 트럼프한테 굉장히 불리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란을 때리는 행동이. 왜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는 이 공격자 뭐 전투광 이미지가 트럼프의 메이킹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지지율 떨어뜨리는 행동이거든요. 지지율을 높이려면 결국엔 이제 종전 협상, 평화 이런 게 더 자기한테 좋지. 전쟁광, 특히 미국이라는 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의식이 높거든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은 높아요.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낮지만. 근데 이제 그 특히 평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자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전쟁광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레임덕 이슈가 터지고 실제로 탄핵이 됐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는 트럼프가 자기 지지율을 깎아먹는 행동을 이렇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어, 움직이는 트럼프가 할 만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럼 뒤에 다른 계산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만 가면 민주당이 트럼프를 더 공격할 명분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나 바이든 정부보다 실제 트럼프 1기, 2기가 오바마 1기, 2기, 바이든 1기 이 시기보다 실질적 군사 충돌은 더 적었어요. 트럼프가. 그런 트럼프예요. 근데 걔가 지금 이란을 직접 때렸다? 이거는 트럼프가 더 큰 뭔가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지율 반등을 위한 더 큰 뒷그림이 있다. 자신의 입지가 더 흔들릴 거를 감수하고 지지율 반등할 만한 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중국과 친중 국가들에게 너네들 조심해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에 보내는 겁니다. 뭐냐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아직 합의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6월까지 협상 마무리하라고 압박 수위는 굉장히 크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란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요구를 듣지 않으면 이제 러시아 너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걸 보내는 거죠.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정은이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게 수요일 저녁이었나? 수요일 오후였나? 목요일 오후였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엄청 막 무슨 돼지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돼지잖아요. 근데 그런 돼지가 미쳐 날뛰면서 킥킥거리듯이 막 그 한국에는 뭐라고 해놓고선 미국한텐 대화를 열어뒀다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어이가 없지만. 음.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의 체제가 김주애 딸이랑 이렇게 이제 그 김여정 뭐 이쪽으로 이제 권력이 이전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잖아요. 근데 북한 체제 붕괴가 뭐 체제 붕괴, 북한의 체제 붕괴가 결국 이제 폐쇄적인 북한을 유지하려는 1인 독재가 흔들리면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선 이 1인 독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체제가 붕괴된다. 그게 붕괴되면은 내 딸한테, 그러니까 김주애한테 이걸 물려주는 통치 체제조차도, 아니면 김여정이나 김주애가 뭐 어떻게 상호 협정 관계 통치를 하더라도 이게 둘 다 여자다 보니까 백두혈통 자체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북한의 진짜 이 1인 독재를 유지해 주는 건 단순히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백두혈통에 대해서 신앙심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이란을 갖다 때리면서 핵 협상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도 어제 미국에선요, 그 약간 긍정적으로 북한한테 말해줬어요. 이게 백두혈통의 단독 체제를 지금까지 트럼프는 지지해 왔어요. 독재 지지해 왔어요. 트럼프는 독재나 왕권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아요. 자유를 막 떠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사우디 왕조랑도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단독 체제는 지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북한의 1인 체제의 신앙심은 결국 핵에서 나오는 거다. 왜냐면 아무리 뭐 김일성, 김정은 만세 뭐 이런 거 하고 뭐 김정일 만세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군수권자들은요, 얘네들이 뭐 인텔리 교육을 안 받고선 그 자리에 못 올라갔잖아요. 그럼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이 대가리가 세계를 상대로 협상을 못하네. 아, 얘 그냥 별로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찜쪄 먹어버리려고 하겠죠. 근데 이 핵이 있기 때문에 쌀 줘, 돈 줘, 뭐 경제 제재 풀어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체제의 신앙심은 이 핵에서 나오는데, 당장에 핵을 뚝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 백두혈통 단독 체제가 날아가 버리니까 트럼프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이제 김정은도 그건 내려놓을 수 없다 정도는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도 북한한텐 조건 없는 대화가 항상 열려 있다, 오픈 마인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건 북한한테는 조금 그래도 유연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먼저 이란을 이제 하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고, 그다음 북한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이란을 통해서 이 뒷협상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사전 작업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당장에 비핵화는 몰라도 트럼프는 김정은한테 보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네가 죽고 나서 네 다음 세대에 일어날 쿠데타를 한번 조율해보자. 이런 이면의 메시지를 담아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란 이슈로 돌아와서, 그 이번 이슈가 시장에 미칠 내용은 이란과 이제 그 미국의 시장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플러스 유가 폭등의 가능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가는 뜰 겁니다. 근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거 봉쇄를 바로 하려면 못해도 이 공격이 일주일 이상 길어져야 된다 보고요. 이 유가 폭등이 되면 물가지수 상승이 이제 또 반영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할 거고, 채권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굉장히 미온적으로 움직였어요. 미국 증시를 보시면, 그죠? 굉장히 미온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악재 때문에 삑 빠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엄청 붕괴 나온다 이건 아닌데, 그냥 하방을 좀 보일 수 있어요. 하면서 24,000 정도를 좀 깰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근데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돈이 들어오냐면 채권 금리 상승이랑 어쨌든 채권 가격 하락이니까 달러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는 리쇼어링이 일어나서 미국 증시가 다시 좀 더 반등이 빨라지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이슈가 먼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24,000원, 24,000 여기 포인트까지 이제 하락하는데 엔캐리 트레이더들의 청산이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과정에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충돌이 좀 더 강해진다. 또 중국이랑 러시아가 메시지를 보낸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가속화되면서 급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급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인 게, 지금은 사안이 심각해질 때까지는 음, 굳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슈퍼사이클 장세라는 거, 이거 굉장히 무시 못합니다. 추세는 어떻게 보면 한번 방향을 잡아버리면 웬만한 악재든 호재든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무시한다는 게 단기적인 급락을 안 만든다가 아니라, 이때도 보시면 어, 급락은 있었죠. 근데 추세는 그 급락을 무시하고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죠? 급락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급락이 금방 다 회복돼 버리니까, 이런 사안을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여서 제가 늘상 주의드리는, 남들이 만든 공포랑 환희에 속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1주에서 뭐 2주 안에 군사적인 충돌은 끝날 것 같은데, 빠르면은 저희가 지금 3월 2일까지 연휴잖아요. 근데 그 연휴 중에도 군사 충돌은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군사 충돌이 끝나지 않고 협상이 뭐 계속 뭐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어쨌든 다음 주에 추가 협상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란이 싫은데 배째 이렇게 되면 진짜 그때는 엄청 크게 뭔가 폭음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초부터 해서 딱 2주 정도 안에 이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는데, 이 2주에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장기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확실성이다. 1주 정도 짧은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단기 변동성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흥구 석유, 한국 석유, 뭐 이제 유가 관련주죠. 그리고 이제 뭐 해운 운임 쪽으로는 흥아해운, 뭐 HMM, 뭐 펜오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주가들을 좀 볼게요. 단기 성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락과 급등의 형태가 참 이게 어, 오버나잇을 하면 사람 미치게 만들기 딱 좋죠. 흥아해운, 뭐 이제 HMM, 펜오션, 예. 생각보다 이게 여기 이제 이 종목들을 리드하고 있었던 세력들도 목요일 날에 생각보다 괜찮았다라는 그 미국의 이란 그 발언이 이 주가를, 아 이거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만들게 해서 주가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 입장에서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 더 트라이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단기 급등이 나올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어쨌든 단기 테마 형성이라서 얘네들은 굉장히 거래를 조심해야 되고요. 저는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다음 주에 협상이 또 불발 나거나, 아니면 뭐 충돌이 더 거세지면, 더 길어지면, 이제 국제 유가 상승과 뭐 이제 뭐 호르무즈 해협, 여기 위치를 보시면 걸프만 전쟁, 걸프만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지도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제가 마우스로 뺑글뺑글 돌리고 있는 여기가 그 걸프만인데, 요 사이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해협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근데 여기를 봉쇄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를 이제 뭐 봉쇄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해버리면 이게 이제 세계 지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뺑 돌아가야 돼요. 자, 보시면 너무 커도 안 되고, 중동 지도.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보면 이제 수로가 뚫려 있잖아요. 근데 이 수로를 이게 뚫려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한마디로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냐 안 하냐 이것도 인제 결국에는 운임료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제 그때는 대장주가 이 흥구석유에서 인제 흥하해운 얘로 바뀔 거예요. 예. 운임료가 오른다 이건 인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때 인제 그 코로나 이후에 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이게 인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때 올라갔던 운임료 때문에 올라갔던 거나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원유가 처음엔 먼저 움직이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뉴스가 나오면 흥하해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어쨌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기 테마잖아요. 흥구나 뭐 흥하 뭐 이런 애들이. 그래서 좀 저는 그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 그 이스라엘 하마스 이거 충돌 때 생각해 보시면 이때는 흥부석유가 엄청 강하지 않았어요. 흥하해운도 그냥 고만고만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주가 고만고만했고, 흥부석유도 보면 이제 이때인데 막 엄청 강하게 막 쭉쭉쭉 올라갔다고 좀 보긴 어렵죠. 고만고만했죠. 그죠? 한번 팡 쏘고 죽어버렸잖아요. 팡, 으악. 근데 이번에도 팡 하고 으악 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흥구석유가 25년도 때 강할 때 당시에 풍산이라는 주식을 한번 볼게요. 풍산은 잡주가 아니었죠. 대형주고 실적도 잘 나오고 뭐 컨센서스도 따라 나오는 회사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뭐 어쨌든 조 단위씩은 나오고 수천억 단위 나오는 좋은 회사입니다. 펀더멘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때부터는 유가나 해운 테마주들의 상승은 고만고만했다. 근데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 당시에도 나타나서 풍산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25년 6월이랑 7월 때 딱 요때부터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테마가 이제는 테마적 뉴스가 발생해도 소형주, 스몰캡이 아니라 대형주에서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생겼냐면, 왜 변화? 일단 정부에서 뭐 작전 세력들 씨말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주에서 보통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잡주들의 이제 주가 조작을 못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자자들의 지적 능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음, 단순히 테마 명분만 붙었다고 거래를 안 하고요. 그 종목을 매수하려면 그 기업이 어쨌든 그 이슈와 실질적인 수혜가 진짜 긴밀한 수혜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그 논리가 안 만들어진다 싶으면 돈을 투자하려고 안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에서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일 좋은 대형주는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고가예요. 다 신고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넘겨놨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도 거의 신고가 부분에 붙였다가 금요일날 쭉 빠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도 신고가 근처에 붙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얘가 이제 과거에 너무 대장주였다 보니까 최근에 좀 힘이 많이 퍼져 있는데, 어쨌든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하나시스템이 제일 좋아 보여요. 그 풍산이 강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지금 각각 다 좋은 내용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저는 하나시스템이 제일 그래도 좀 이제 그냥 좋게 생각하는 건, 어, 신고가 올타임 갱신하려는 거는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올타임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역대급 신고가니까. 그죠? 하나시스템도 역대급 신고가 치긴 했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그걸 이제 갈아치운 거니까 한 번 더. 그래서 그 항공우주가 뭐 좀 더 이게 추세적으로는 더 좋다 보는데 명분이나 돈이나 시장의 관심도나 이런 건 하나 시스템 이런 데가 더 좋지 않나. 아니면 뭐 현대로템도 관심은 많아요.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 좋진 않아요. 아직 여기가 뭐 막혀 있긴 한데 한 번 더 뚫어서 올라갈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대로템도 관심이 많아서 하나 시스템, 현대로템 딱 요 두 개. 예. 이게 지금 횡보의 안쪽인지 아니면 진짜 이번 기회로 트라이해서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지금 다 방산, 군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갔으니까 테마주로 매매하는 것도 좋아요. 아까 말했던 뭐 흥구나 흥하 뭐 이런 거 해도 좋은데, 근데 이제 하나 시스템만 잠깐 이야기하자면, 아까 투자자들이 논리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한국 정부가 UAE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원전 300억 달러 기존 계약 뭐 이제 협정이라 해야 되나? 수출 이제 협정이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얹어서 350억 달러 방산 수출 협정을 맺어 온 겁니다. 350억 달러면 엄청 큰 규모예요. 이거 진짜 초대박 호재인데. 근데 이제 목요일 야간에 이 이슈가 있었고, 금요일 날 시장이 반응을 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 시스템의 주가를 보면, 이때 보세요. 목요일 저녁에 반응했고, 금요일에도 반응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려버리고,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 버려서 이게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 시스템이 참 좋게 생각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캐나다 60조 잠수함 수출 이벤트 팀 코리아도 있고,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 여전히 있죠. 트럼프 정부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대형 선박을 운행하는 선주들의 뭐 LNG선 추가 발주 뭐 수십조 규모죠. 이것도. 그래서 조선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세계 국가별 방산 비즈니스는 다 달라요. 뭐 땅이 있는 곳, 바다가 있는 곳, 사막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투기, 전차, 전함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방산주의 이제 대형주 안에서도 뭐 이제 뭐 하나 오션도 있고 뭐 있죠. 근데 얘네들이 약간 반응하는 방식이 조금씩 좀 다르긴 해요. 주가 반응의 그 논리가. 전투기 만드는 애들 뭐 또 뭐 이제 대포 뭐 전차 만드는 애들 뭐 현대로템 같은 애들, 예, 그때그때 좀 반응이 좀 다르긴 해도 그래도 지금은 얘네들이 이런 단순 테마인 흥구나 흥하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이 어쨌든 얘네들이 다 식무가에 밀어붙여 놓은 상태라서 시장 분위기를 명분 삼아서 되려 돈들이 몰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니까 시장이 쫙쫙 밀리면 지수 영향 받아요. 그래서 지수 영향 받아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란과 미국의 이 군사 충돌과 갈등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올라가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나 뭐 방산 대형주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일주일 동안은 공포 급락으로 이게 시장이 밀려요. 시장이. 대형주도 밀려요. 되려 시장이 밀릴 때는 대형주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시장이 밀리면 대형주도 밀리는데, 그러다 보면 일주일 중 후반부터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가 밀린다는 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다 밀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이 다 같이 반등이 나와요. 근데 이란과 미국이 아직 협상이 제대로 뭐 진행이 안 돼서 2주일 이상 부진한 상태가 되면 시장은 길을 잃어요. 횡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수급이 안 들어가요. 그냥 사고 파는 프로그램만 있고 그때는 명분을 찾습니다. 시장이. 지금은 어디가 명분이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산 섹터에서 명분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비로소 이제 방산 대형주가 더 강한 힘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발생한 초기, 이슈 발생 초기니까 이때는 뭐 이제 흥구나 흥아 이런 것들을 보지만 이슈 발생이 초기를 지나면 이제 대형 방산주. 근데 이 이슈가 소멸되면 안 되죠. 이게 그 더 확장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이렇게 시장이 뭐 앞으로 이제 방향을 못 잡을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시면 좋은데 뭐 아니면 대형 방산주가 그 이슈가 발생한 초기인 화요일 날 바로 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시장 개장해 봐야 되는데 한국이 뭐 이게 연휴에 이게 생겨버리니까 더 좀 이게 난해하긴 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좀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 있고 올타임 하이잖아요. 이제 코스닥도 신고가를 쳤고 코스피도 신고가를 쳤는데 하필이면 코스닥은 어제 이제 신고가 딱 멋있게 갈아치우고 딱 종가도 위에 세웠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슈가 나온 거라서 뭐 좀 흔들린다면 흔들릴 수 있는데 결국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가는 문제다. 음, 뭐 중국이랑 러시아가 직접 참여 안 하면 지나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직접 참여하면 세계 전쟁이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이랑 이란 폭격 이슈는 핵 협상 이전까지 시장을 횡보로 만들 수 있는 문제니까 폭락을 계속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슈퍼사이클이잖아요.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도 없고 특히 현금, 늘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현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시도를 할 수 있는 호황장인 것을 잊지 마시고 불안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상도 꼭 보세요. 제 채널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상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세 편에 나눠서 올려놨기 때문에 꼭 한번 그거 보시면서 이제 근거가 있네. 폭락장이 오면 여유를 즐겨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현금이 없다. 지금 나 몰빵했어.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어요. 맞아야 돼요. 근데 손절은 뭐 내가 손절이라기보다는 뭐 그 충분히 그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한 방에 그 풀 매도라기보단 어느 정도만 현금 확보 차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지. 막 패닉셀 관점에서의 뭐 손절이 나가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중을 축소한다 개념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번에 한 대 맞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정중앙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목 갖고 계시다면 다시 회복했을 때 이번을 교훈 삼아서 현금 비중을 늘 챙겨두고 적어도 상황별로 이제 포트 축소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워두세요. 그리고 현금이 있다 하시는 투자자들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뭐 첫 번째는 슈퍼 사이클에만 집중하는 거죠. 반도체나 원전 어쨌든 다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특히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고 그러니까 박살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주워 담으세요. 초기 급락하는 이틀 동안은 이제 한 여유 자금의 한 20%만 쭉쭉 분할하시고 그다음에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뭐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지켜가면서 그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뭔가 저점 급락해서 한 방에 다 매수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급락해서 한 방 매수한다는 건 진짜 급락이 쫙쫙쫙쫙 나오면서 폭락이 나와서 전 세계가 모두 막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이성을 잃었을 때 이제 뭐 도전적으로 그때 비중을 좀 더 확 늘릴 수 있어도 그때도 한 방에 100% 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에만 집중하시는 분은 초기 이틀 동안 분명히 지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더 싸진 것처럼 보일 테니까. 그때 이제 현금의 한 2, 30%만 줍줍줍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7, 80%는 좀 이제 이런 노이즈가 잔잔해졌을 때 그래도 가격이 싼 상태라면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이제 그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해지 성향을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그래서 이제 흥구석유, 흥하해운, 그다음 페노션, HMM,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뭐 하나오션 이런 걸 말씀드렸던 게 이들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차 투매와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초기죠. 이슈 발생 초기에는 이슈 초기에는 그다음 흥구 이런 걸로 거래를 하신 게 맞고요. 근데 이건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오버나잇 하지 마세요.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갑자기 트레이딩으로 포지션 잡았는데 수익률이 한 15% 된다 그러면 오버나잇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어정쩡한 손익 상태로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딩 스킬이 부족하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버나잇 했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협상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급락 맞고 하한가 수준을 밀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일 단타, 시장이 열렸을 때만 단타하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수 인버스 ETF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금요일까지만 해도 지수가 초강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서 뭘 함부로 숏을 잡니만이 숏 그렇게 해버린 순간 시장 하방 가야 될 이유를 머리에서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슈퍼사이클이 더 이어지는데 매수 못합니다. 왜냐면 나쁜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렸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숏은 잡지 마라, 인버스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하락에서 돈 벌려고 하는 이 해지 성향의 이제 이런 투자자들은 사실 안 해도 괜찮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잃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 하면 잃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지 성향에서도 돈을 좀 벌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흥구석유나 이제 흥하해운 같은 거 트레이딩으로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그냥 안 해도 돼요. 그 공격성을 좀 낮춰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슈가 이제 중기에서 좀 진행이 된 과정인 거죠. 진행돼서 2차 상태랄까? 그때라면 차라리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해지주로 주가가 상승해도 좋지만 주가가 상승 안 하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떨어져도 매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해지성 거래를 하면서도 만약 확 밀리면은 이거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해지주로 안 강하네 이렇게 되면 더 사서 이제 투자로 돌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 그냥 물타기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해지 성향으로 보신다기보다는 방산 사이클에 대해서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이 해지 기회도 한번 살려도 보고 싶고, 그러면 하나오션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이 여러분 투자에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매번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불시에 영상을 항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때 확인하시려면 알림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